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2024년도 손익 확정을 위한 사전 단계인 24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작업이 한창이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부가세 신고 납부가 완료된 회사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번 부가세 작업을 통해서 24년도 손익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전부 모였으니 이제 본격적인 법인 결산 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부결산 작업은 회사의 법인세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와 대표님께서 많이 행하시는 대표적인 의사결정들을 몇 가지 추려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향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의사결정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상여금을 왕창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크게 올리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이익 규모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회사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장의 세부담과 건보료 부담이 아까워서 대표님의 보수를 별로 높지 않게 설정을 해놓고 있으시다가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쯤에 대략적인 회사 이익 규모를 계산해 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높게 산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12월의 상여금 명목으로 월급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경비에 반영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것은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 등에 정하고 있는 지급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세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법인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표님의 연말 상여금을 크게 설정하는 것은 비용 불인정으로 인해서 대표님의 소득세 부담만 증가시킬 뿐 법인세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대표님들 중에서 상여금이 아니라 월 급여액 자체를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리스크 측면에서는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12월 일시적인 기본급 인상을 실질 상여금의 성격으로 봐서 상여금과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시죠. 접대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접대비, 이제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오늘 설명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기존의 접대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접대비는 1년간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 한도가 기본 한도 3,600만 원에 수익 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 등도 있어서 그 규모가 나름 여유가 있다 보니 비용 과대 계상의 유혹이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접대비 지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요. 법인이다 보니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경조사비를 활용한 접대비 계상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사적으로 사용하신 카드 사용 내역을 접대비로 반영하는 케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접대비 지출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즉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가공의 경비를 반영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접대비 명목으로 반영한 규모가 동종업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거나 특정 연도에 유난히 접대비 비중이 높게 산정이 된다면 세무조사 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장부결산 이후에 법인세 세무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한도를 정해놓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업무 사용 비율인데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액에 업무 미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 사용자의 상여로 봐서요,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업무 사용 비율이 실제 100%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로 작성하여서 법인세 신고를 납부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게 되는 것이죠. 차량 운행 일지를 실질에 맞게 제대로 작성해 놓으셨고 실제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세 추징 및 소득세 추가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살펴볼까요? 인건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첫 번째 사례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말이 되어서야 이익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12월 달에 부랴부랴 인건비를 추가 신고하는 케이스가 해당하는데,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인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내서 원천세 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인건비를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죠. 이미 12월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 신고를 통해서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인건비 신고를 위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인건비 명목으로 장부에만 비용을 반영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반영한 인건비는 적격 증빙 없이 계상된 경비로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금의 국세청 전산 프로세스 하에서는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라고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살펴볼까요? 자산 성격의 지출액을 단기 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비품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지출액은 바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을 해 놓았다가 일정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 성격의 지출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건만 전액 비용으로 반영해도 상당한 이익 제어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비용이 부족한 회사는 자산 구입액을 단기 비용으로 반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비용의 기속 시기의 차이를 유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일부가 비용 불인정되고 대신 그 이후 연도부터 비용으로 인정받는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해당 자산이 업무 관련성이 없는 자산, 예를 들어서 대표님 집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가구 등에 해당한다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봐서 전액 비용 불인정이 되고 그 금액만큼은 대표님의 상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 단위별 취득 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자산은 굳이 자산으로 잡지 않고 바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고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액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잘 꿀팁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재고 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재고를 조정하여서 이익을 제어한다라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면 실제로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로 반영해서 이익 규모를 줄이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은 기말 재고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장의 이익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고 조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 당장 올해의 법인세 부담은 줄일 수 있겠는데 미래 비용을 미리 땡겨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할 재고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익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당장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들은 향후 회사와 대표님 모두에게 세금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리스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셨던 대표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 연결고리를 끊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분기 단위로 결산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누적
손익과 향후 예상 손익을 체크해 보시고 그에 맞춰서 법인세 절감을 위한 적법한 플랜을 미리미리 고민하시고 의사결정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재정립하기 위한 적기라는 점도 명심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준비와 2025년도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